나라를 세운 농민의 아들 견훤. 견훤은 통일신라의 말기를 무대로 후백제를 세운 무장이며 후고구려와 함께 후삼국 시대를 연 인물이다. 그 시작은 매우 소박했다. 상주 가은현, 지금의 문경 산골에서 태어난 그는 이름 없는 농민의 아들이었다. 아버지 아작에는 농민군 출신의 장군으로 들판에 흙을 밟으며 살아온 민초였다. 견훤의 본래 성은 김씨였으나 15살이 되던 해에 스스로 관씨로 고쳤다. 이름에 대한 해석에도 논란이 있다. 조선 후기의 역사학자 안정복은 그의 저서 동사강목에서 헌을 진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현대 일부 학자들은 진원이라 표기하기도 한다. 견훤에겐 한나라의 시조다운 기이한 탄생 설화가 전해진다. 광주 북촌에 사는 부잣집 딸이 있었다. 그 딸은 아버지에게 고했다. 밤마다 자주색 옷을 입은 남자가 제 방에 와 혼인을 청합니다. 이에 아버지는 말했다. 그 남자의 옷에 실을 찔러두거라. 딸은 부친의 말대로 실을 바늘에 꿰어 그 남자의 옷에 찔렀다. 다음 날 실을 따라가 보니 북쪽 담장 아래에 커다란 지렁이 허리에 바늘이 박혀 있었다. 그 뒤 딸은 아이를 임신했고 태어난 사내가 훗날 스스로 견훤이라 이름 붙였다. 삼국유사권이 기 후백제 견훤. 이른바 지렁이 설화로 불리는 이 이야기는 그가 단순한 인간 이상의 존재로 태어났음을 암시한다. 또 다른 전승에서는 아버지가 낫을 갈고 있는 동안 어머니가 밥을 들고 가다 숲속에 견훤을 내려두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게 신비롭고 강인한 기운을 타고난 견훤은 자라면서도 평범하지 않았다. 훤칠한 키에 눈빛은 강렬했고 태도는 무인이었다. 그는 군인이 되어 신라 서남의 지역의 방어 임무를 맡게 되었고 전투에서 공을 세워 비장이라는 고위 직책에 오르게 된다. 이때부터 견훤은 신라 왕실의 부패에 반감을 가지며 주변 민심을 끌어모으기 시작한다. 그를 따르기 시작한 이들은 주로 전라도 지역의 농민들이었다. 견훤이 지나가는 길마다 호응이 터졌고 불과 한 달 반 만에 모인 무리만 해도 5,000명에 달했다. 삼국사기의 기록. 892년 진성여왕 6년 견훤은 마침내 무진주 지금의 광주를 공격해 함락시킨다. 이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첫 성체를 점령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감히 자신을 왕이라 칭하지는 못하고 다음과 같은 장문의 칭호를 사용했다. 신라 서남면 도통지휘병 마절도독 전무공 등주군사 행전주자사 겸 어사중승 상주국 한남궁계국공 시긋 이천호. 이 긴 칭호 속에는 신라에 대한 형식적 충성과 동시에 자신의 군사적, 정치적 독립성을 은근히 드러낸 전략이 숨겨져 있었다. 이는 스스로를 왕이라 선언한 궁예와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전주를 중심으로 백제의 혼을 잇다 후백제 건국. 견훤은 무진주를 거점 삼아 세력을 확장하며 어느 날 완산주 지금의 전주를 방문하게 된다. 마을 사람들은 깃발을 들고 마중 나왔고 거리마다 꽃을 뿌리며 환영을 표현했다. 이 극진한 환대를 경험한 견훤은 큰 확신을 얻는다. 900년 그는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후백제라고 선포한다. 이는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운 것보다 1년 이른 시점이다.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마한이 삼국의 시초였고 백제는 금마산에서 시작돼 600년을 이어왔다. 그러나 신라는 당나라의 힘을 빌려 백제를 멸망시켰다. 내가 지금 도읍을 완산에 정하니 어찌 감히 의자왕의 한을 잇겠는가. 삼국사기 권오십. 이러한 역사의식과 정통성의 자각은 후백제를 단순한 반란국이 아닌 백제 부흥의 계승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후 그는 중국 남방의 오월국에 사신을 보내 정통성을 승인받았다. 당시 당나라는 혼란의 와중에 있었고 백제를 멸망시킨 나라의 후손이 그 당나라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오월국은 당 말기에 절도사 전유가 세운 나라로 고려가 청자를 수입하던 나라이자 백제 유민들이 세운 나라라는 설도 있다.
신라를 짓밟고 고려와 운명의 격돌. 901년 견훤은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며 신라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견훤은 궁예와도 종종 충돌했다. 그 사이 왕건이 궁예를 무너뜨리고 고려를 건국 918년 하자 견훤은 축하사절을 보내 우호를 시도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920년 견훤은 군사 6만 명을 이끌고 대야성을 다시 공격했다. 신라는 고려의 도움을 요청했고 왕건은 군대를 파견했다. 고려군이 도착한다는 소식에 견훤은 군을 물렸고 그로 인해 후백제와 고려의 관계는 적대적으로 변하게 된다. 927년 고려에 인질로 보낸 사위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견훤은 분노했다. 그는 왕건의 동생을 억류하며 화친을 끊고 청주로 진격한다. 당시는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잔치를 즐기고 있던 중이었고 견훤은 궁을 습격해 왕을 살해하고 왕비를 능욕한 뒤 김부를 새 왕경순왕으로 세웠다. 그는 신라의 왕실 보물과 기술자들, 국력까지 모조리 약탈해 돌아갔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왕건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고 그는 급히 군을 파견해 견훤의 퇴로를 노렸으나 오히려 대패하고 말았다. 신순경 등의 희생으로 간신히 목숨만 건졌다. 이후 견훤은 여세를 몰아 경상도 일부, 충청도, 나주 일대까지 장악하며 고려-신라 간 통로를 차단했다. 그러나 930년 고창 전투에서 왕건이 지방 호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견훤을 크게 격파한다. 후백제는 8,000명이 사망했고 경상도 및 동해안 140여 개 성이 고려에 넘어갔다. 이로써 견훤은 경상도에서 사실상 퇴각하게 된다. 그리고 934년 운주 전투에서 다시 한번 후백제군이 참패한다. 3,000여 명이 전사했고 웅진 이북 30여 성이 고려에 귀속된다. 이 전투를 끝으로 후백제의 세력은 급격히 쇠퇴하고 견훤은 점차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난다. 나라를 세운 농민의 아들 견훤. 견훤은 통일신라의 말기를 무대로 후백제를 세운 무장이며 후고구려와 함께 후삼국 시대를 연 인물이다. 그 시작은 매우 소박했다. 상주 가은현, 지금의 문경 산골에서 태어난 그는 이름 없는 농민의 아들이었다. 아버지 아작에는 농민군 출신의 장군으로 들판에 흙을 밟으며 살아온 민초였다. 견훤의 본래 성은 김씨였으나 15살이 되던 해에 스스로 관씨로 고쳤다. 이름에 대한 해석에도 논란이 있다. 조선 후기의 역사학자 안정복은 그에 쳐서 동사강목에서 헌을 진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현대 일부 학자들은 진원이라 표기하기도 한다. 견훤에겐 한나라의 시조다운 기이한 탄생 설화가 전해진다. 광주 북촌에 사는 부잣집 딸이 있었다. 그 딸은 아버지에게 고했다. 밤마다 자주색 옷을 입은 남자가 제 방에 와 혼인을 청합니다. 이에 아버지는 말했다. 그 남자의 옷에 실을 찔러두거라. 딸은 부친의 말대로 실을 바늘에 꿰어 그 남자의 옷에 찔렀다. 다음 날 실을 따라가 보니 북쪽 담장 아래에 커다란 지렁이 허리에 바늘이 박혀 있었다. 그 뒤 딸은 아이를 임신했고 태어난 사내가 훗날 스스로 견훤이라 이름 붙였다. 삼국유사권이 기 후백제 견훤. 이른바 지렁이 설화로 불리는 이 이야기는 그가 단순한 인간 이상의 존재로 태어났음을 암시한다. 또 다른 전승에서는 아버지가 낫을 갈고 있는 동안 어머니가 밥을 들고 가다 숲속에 견훤을 내려두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게 신비롭고 강인한 기운을 타고난 견훤은 자라면서도 평범하지 않았다. 훤칠한 키에 눈빛은 강렬했고 태도는 무인이었다. 그는 군인이 되어 신라 서남의 지역의 방어 임무를 맡게 되었고 전투에서 공을 세워 비장이라는 고위 직책에 오르게 된다. 이때부터 견훤은 신라 왕실의 부패에 반감을 가지며 주변 민심을 끌어모으기 시작한다. 그를 따르기 시작한 이들은 주로 전라도 지역의 농민들이었다. 견훤이 지나가는 길마다 호응이 터졌고
불과 한 달 반 만에 모인 무리만 해도 5천 명에 달했다. 삼국사기의 기록. 892년 진성여왕 6년 견훤은 마침내 무진주지금의 광주를 공격해 함락시킨다. 이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첫 성체를 점령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감히 자신을 왕이라 칭하지는 못하고 다음과 같은 장문의 칭호를 사용했다. 신라 서남면 도통지휘병 마절도독 전무공 등주군사 행전주자사경 어사중승 상주국 한남공개국공 시긋 이천호. 이 긴 칭호 속에는 신라에 대한 형식적 충성과 동시에 자신의 군사적, 정치적 독립성을 은근히 드러낸 전략이 숨겨져 있었다. 이는 스스로를 왕이라 선언한 궁예와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전주를 중심으로 백제의 혼을 잇다 후백제 건국. 견훤은 무진주를 거점 삼아 세력을 확장하며 어느 날 완산주지금의 전주를 방문하게 된다. 마을 사람들은 깃발을 들고 마중 나왔고 거리마다 꽃을 뿌리며 환영을 표현했다. 이 극진한 환대를 경험한 견훤은 큰 확신을 얻는다. 900년 그는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후백제라고 선포한다. 이는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운 것보다 1년 이른 시점이다.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마한이 삼국의 시초였고 백제는 금마산에서 시작돼 600년을 이어왔다. 그러나 신라는 당나라의 힘을 빌려 백제를 멸망시켰다. 내가 지금 도읍을 완산에 정하니 어찌 감히 의자왕의 한을 잇겠는가. 삼국사기 권오십. 이러한 역사의식과 정통성의 자각은 후백제를 단순한 반란국이 아닌 백제 부흥의 계승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후 그는 중국 남방의 오월국에 사신을 보내 정통성을 승인받았다. 당시 당나라는 혼란의 와중에 있었고 백제를 멸망시킨 나라의 후손이 그 당나라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오월국은 당 말기에 절도사 전유가 세운 나라로 고려가 청자를 수입하던 나라이자 백제 유민들이 세운 나라라는 설도 있다. 신라를 짓밟고 고려와 운명의 격돌. 901년 견훤은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며 신라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견훤은 궁예와도 종종 충돌했다. 그 사이 왕건이 궁예를 무너뜨리고 고려를 건국 918년 하자 견훤은 축하사절을 보내 우호를 시도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920년 견훤은 군사 6만 명을 이끌고 대야성을 다시 공격했다. 신라는 고려의 도움을 요청했고 왕건은 군대를 파견했다. 고려군이 도착한다는 소식에 견훤은 군을 물렸고 그로 인해 후백제와 고려의 관계는 적대적으로 변하게 된다. 927년 고려에 인질로 보낸 사위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견훤은 분노했다. 그는 왕건의 동생을 억류하며 화친을 끊고 청주로 진격한다. 당시는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잔치를 즐기고 있던 중이었고 견훤은 궁을 습격해 왕을 살해하고 왕비를 능욕한 뒤 김부를 새 왕경순왕으로 세웠다. 그는 신라의 왕실 보물과 기술자들, 국력까지 모조리 약탈해 돌아갔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왕건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고 그는 급히 군을 파견해 견훤의 퇴로를 노렸으나 오히려 대패하고 말았다. 신순경 등의 희생으로 간신히 목숨만 건졌다. 이후 견훤은 여세를 몰아 경상도 일부, 충청도, 나주 일대까지 장악하며 고려 신라 간 통로를 차단했다. 그러나 930년 고창 전투에서 왕건이 지방 호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견훤을 크게 격파한다. 후백제는 8,000명이 사망했고 경상도 및 동해안 140여 개 성이 고려에 넘어갔다. 이로써 견훤은 경상도에서 사실상 퇴각하게 된다. 그리고 934년 운주전투에서 다시 한번 후백제군이 참패한다. 3,000여 명이 전사했고 웅진 이북 30여 성이 고려에 귀속된다. 이 전투를 끝으로 후백제의 세력은 급격히 쇠퇴하고 견훤은 점차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난다.